민중미술의 주요 작가로서요. 광주 민중항쟁 때도 함께 하셨고 광주 자유미술인의 회원이시고 그러면서 민중미술의 주축으로 활동하셨던 홍성단 선생님을 모시게 되는데요. 이 안산에 사세요. 그래서 안산에 오신 지 지금 몇 년 되셔서 안산에서 자리 잡고 사시거든요. 그래서 홍성단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제 3강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강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여러 번 이렇게 강의 원고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여러 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딱 한 번 강의하기 위해서 한 3, 4일 정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괜히 내가 또 강의를 한다고 했는가 보다 하고 이제 지나가 버린 책자들 전부 꺼내가지고 또 그림들 이렇게 셀렉팅을 해서 또 촬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한번 자충우돌 이렇게 쭉 한번 설명을 해보기로 하죠. 이 80년대 한국 현대미술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틀린 이야기입니다. 한국 현대미술 중에서 뭐라고 할까 민중미술, 그러니까 리얼리즘 미술과 80년대 뭐 이런 정도 해야 주제가 좀 명확해지겠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 한국 현대미술 중에 민중미술만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화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그 당시에 약 80년대에 약 한 2만여 명, 그 중에 민중미술가는 사실 한 400명도 안 됐습니다. 한 300명 정도. 그러니까 시속말로 세 발의 피지요. 그런데 그 300명의 화가들이 거의 80년대에 그 한국 현대미술의 이 새로운 문을 열었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읽기와 자르기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요즘 그 말로 하자면 계승과 혁신, 계승과 변혁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소타이틀로 1969년에 현실동인에서 소집단 두런과 광주자유미술인회까지, 그 다음에 5.16이라는 것과 5.18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혼돈에서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찾아갔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두서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묻기와 풀기. 1960년대에서부터 진행되어 온 그 개발 독재, 즉 다시 말해서 산업화로 묶인 몸, 그 다음에 우리가 80년 광주항쟁을 겪고 나서 새로운 시대정신이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죠. 그 시대정신으로 오히려 묶인 영혼, 우리가 그 시대정신을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상상력이 빈곤해 버렸지 않느냐. 우리 스스로 그 짓눌리는 그런 그 시대정신에 영혼이 묶여버렸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자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과 선 그랬습니다. 근데 민중미술은 선으로 그렸다기보다는 발로 그렸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녔죠. 즉 어디를 뛰어다니냐? 우리 한국 사회에 여러 문제가 있는 현장들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그렸다기보다는 발로 그렸다. 그래서 발과 손 그랬습니다. 몸과 정신, 오히려 몸으로 그렸다. 정신성보다는 몸으로 정신을 그렸다. 몸과 정신. 그래서 그걸 일괄해서 산 그림이 죽어있는 게 아니라 액자 속에, 유리액자 속에 넣어져서 소위 골동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생활 속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산그림. 그 다음에 일과 놀이. 되게 예술 행위는 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걸 우리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그 일과 놀이를 자꾸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이 자본주의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일하는 사람 따로, 노는 사람 따로. 즉 그 일과 놀이 사이의 틈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본이 들어와서 이 빨아대는 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분리를 합니다. 일과 놀이를. 원래는 우리 인류가 일과 놀이가 함께 같이 있었죠. 그래서 뭐 대충 뭐 자기가 그림도 좀 잘 그린 사람이, 동네 잘 그린 사람이 새와 같은 거, 이제 새로운 해가 되면 새와 같은 거 그려서 이렇게 나누어주고, 그러면 그거 받아다가 집에다 붙여놓고, 그렇게 해서 뭐 그걸 꼭 표구를 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대문에 그냥 붙여놓죠. 입춘대길 뭐 이런 글씨도 써서 붙여놓고, 그리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햇빛이 바래면 자연이 바래져서 이제 없어지고, 또 새에 다시 붙이고, 또 부적 같은 거.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물론 선창 먼저 부르는 사람은 그 동네에서 그래도 명가수라고 좀 소문이 나 있는 소리가 좋은 사람이 먼저 부르면 다 일하면서 따라 부릅니다. 그걸 우리가 노동요라고 합니다. 일과 놀이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산업화가 드디어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일과 놀이가 분리가 됩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 가수라고 해서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노래 부르면 그건 아마추어야. 그래서 그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그 사이에 자본의 입김이 작용을 합니다. 자본은 자꾸 일과 놀이를 분리시키면서 놀이, 즉 예술, 문화 이것들을 가지고 거대한 마켓을 이루게 됩니다. 시장을 형성을. 그래서 일과 놀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사회 비판적인 또는 역사에 개입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렸던 그 개인들이 이제 집단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무슨 소집단 두렁이라든가 또는 광주자유미술이네 또는 가는패 등등의 그런 소집단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전부 전국적으로 모여서 민족미술협의회라는 큰 또 거대한 전국 집단을 만들고, 또는 또 연희패들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예술가 집단들이, 또 의식 있는 예술가 집단들이 모여서 전국 문화운동협의회 이렇게 또 그런 집단들을 만듭니다. 그 집단과 개인, 첫 번째 섹트, 울타리 안에서 울고 울타리 밖에서 웃다. 집단과 개인은 항상 서로 상충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개인이 집단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개인이 집단에 의해서 자기의 그려야 될 그림이라든가 혹은 상상력이 또 막히기도 합니다. 이때 생겨난 그림들이 이제 공동 작업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게 벽과 걸개, 그래서 벽화와 움직이는 벽화, 즉 다시 말해서 걸개 그림, 이런 그 대규모 이 집회에서 사용되는 그런 걸개 그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섹션에 날개를 단 훈장적 교만함, 요리가와 리론과 모양과 형식, 이런 이야기도 좀 할 겁니다. 뭐냐면 예술가는 요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요리가입니다. 그리고 그 요리를 먹고 이제 맛이 좀 싱겁다, 짜다, 데코레이션이 안 좋다, 평론가들이겠죠. 그래서 예술가와 평론가는 항상 불화를 합니다. 서로 불화해요. 그런 문제가 80년대에 어떻게 전개가 됐는가. 그리고 그런 불화 속에서 형식 문제가 민중미술의 형식 문제가 어떻게 분화되어 갔는가,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봄직합니다. 다섯 번째 섹션이 새로울 것도 없는 길에서 몸부림하다, 이렇게 썼는데요. 약간 좀 절망적, 좀 허무주의, 패배적인 이야기인데, 여기서 죽은 자와 산 자. 그래서 한참 그 91년도에 분신 전국 때, 그때
미술이 어떻게 작용을 했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문화가 어떻게 작용을 했는가 이런 이야기도 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특수와 보편입니다. 특수성과 보편성인데 세계화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민중미술을 좀 소위 민족적 양식이 어떻게 세계화를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세치혀로 만든 양식, 이놈의 이론가들이 그냥 혀로 다 그림을 그려요. 세치혀로 만든 양식. 그 다음에 영광과 자기 비하. 이게 이제 이 밑에 변태와 변화가 어떻게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명예와 멍해. 그래서 민중화가들이 한 시대를 정말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몸을 바쳤다는 게 명예롭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멍해로 작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상상력이 고갈된 사람 또는 또 자기 자폐증에 걸려가지고 지금도 골방 속에 마음이 병든 채 누워있는 사람, 우리 동료들 가운데 그런 여러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젖병을 문 어른, 요건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황금박쥐 때의 출현, 요것도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야술인가 예술인가, 요것도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섹션에 영혼과 바꾼 밥, 뭐뭐 한 척과 보고서 예술, 그 다음에 악어와 악어새, 노안으로 자기 손바닥 훔쳐보기. 이 1에서부터 8개의 섹션 가운데 오늘 제가 이야기할 건 다섯이나 6번째 섹션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나 8번째, 즉 6번째, 7번째, 8번째는 90년대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90년대에서 지금까지의 민중미술의 여러 그 상황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닿으면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오늘 5번째 섹션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그 다음에 분단 이후 우리나라 미술계는 대단히 신미적 취향에 쫙 쪄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일제 식미 통치하고 그 다음에 분단 상황과 맞아 떨어집니다. 분단 이후에는 어쨌든 간에 이 캠퍼스의 화면에 몇 프로 이상의 빨강색을 쓰지 마라 하는 그런 이를테면 법으로 묶여 있었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좀 무서운 세상이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냐면 어떤 회사에서 피카소라는 이름으로 이 수채화 물감 또 애들 쓰는 크레파스를 만들어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피카소가 젊었을 때 공산주의자였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 피카소 물감이 싹 없어졌습니다. 아마 뭐 하여튼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약한 이 화가들이, 이 화가라는 게 특히 모든 예술 장르 중에 이 그림 그리는 환쟁이라는 게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그런 말에 그냥 사시나무 떨듯 떨지요. 그러니까 빨간색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 썼습니다. 오히려 일제시대 때가 훨씬 더 자유스러웠습니다. 그런 점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본의 사회주의 운동은 상당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이 일본 사회주의자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제시대 때 일본에 유학을 간
사람들 가운데, 미술로 유학을 간 사람들 가운데 그런 리얼리즘 공부를 제대로 하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문학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걸 대개 카프 문학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분단이 되자 전부 월북을 해버립니다. 월북을. 그러니까 이 한국의 이 분단이 갖고 있는 이 의미는 비록 민족과 민족이 같은 민족이 싸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만 있으면 뭐 솔직히 좀 덜 맞은 놈이 더 때린 놈 뺨때기 한 대 더 두드러 패고 그러고 딱 화해해버리면 끝나죠. 그게 아니고 의식의 분단입니다. 그때부터 하여튼 이 머리의 절반 왼쪽 뇌는 정지됩니다. 분단이 되면 아예 정지. 한쪽 눈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단이 되고 나서 훨씬 더 이 심미적 취향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약간 사회적으로 의식이 있던 화가 또 허무주의로 빠져버립니다. 아주 허무주의. 이 대표적인 사람이 어지호 선생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합시다. 광주의 어지호 선생님이. 근데 그 어지호 선생님이 동경미술학교, 일제시대 동경미술학교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동경미술학교를 같이 갔던 사람, 다녔던 아주 중요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김주경 씨입니다. 김주경 화백. 그 두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고 일제시대 때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녹향회라는 걸 만듭니다. 푸른 녹자에 고향 할 때 그 향자, 향리 향자. 녹향회를 만들어서 상당히 좀 민족적인, 좀 상징적이겠죠. 민족적인 그런 이를테면 식민지 통치하에서 민족의 그런 애달픔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림들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 경찰들에 의해서 녹향회가 해체되어 버립니다. 강제로. 여지없이 강제로 해체되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방을 맞게 되는데요. 그 일제 시대 때, 일제 말기에 그 두 분이 한국에서 최초의 2인 올 칼라 화집을 만듭니다. 이렇게 두껍습니다. 저는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분단이 되면서 김주경 화백은 월북을 해버립니다. 그래갖고 김일성 미술대학 학장까지 지내게 됩니다. 김주경 화백은 북한에서. 그리고 어지호 화백은 해방공간에서 원래 화순 동복 사람입니다. 무등산 뒤쪽에, 광주 무등산 뒤쪽에.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서울에서 쭉 활동을 하다가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빨치산 활동을 해요. 산으로 갔어요, 이 양반이. 이태가 쓴 남부군에 보면 어지호 씨라고 명명을 안 했지만 젊은 그 화가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래갖고 산에서 잡혔어요. 토벌대한테 잡혔어. 그리고 지금 광주 전대 의대가 있는, 전남대 의대가 있는 지역에 그때는 철조망으로 쳐가지고 수용소였어요. 거기에 갇혔어. 뭐 죽기 아니면 살기겠죠. 근데 워낙 그 어지호 선생 집안이 그 화순에서 대지주 집안이에요. 아주 돈이 많았어. 그 당시에 아버님이 어지호 선생님의 아버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스트라이크, 그 미제 담배 스트라이크, 가운데 동그란 빨간 동그란 원이 있는 그 스트라이크 담배 두 보루를 사가지고 거기 담당자를 주고 어지호 선생님을 빼냈답니다.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사형 혹은 무기징역 당할 사람이 그 당시에는 뭐 스트라이크 담배 두 보루로 이렇게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빨치산이는 별거 아닙니다. 스트라이크 담배 2번보다 못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이 자식들이 좀 뭐가 이놈 사회가 엉망이 되고, 그리고 미국 놈들이 와서 하는 짓거리가 이게 무슨 해방군이 아니고 말이지. 일본 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하더니 이게 이름만 바뀐 거야. 일본에서 미국으로. 그 당시에 이 상황으로 볼 때는 말이죠. 제가 그건 확실히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이도 사람입니다. 하이도에서 제가 국민학교 졸업했습니다. 하이도 88 항쟁이라는 게 유명합니다. 토지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그 해방 공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 그 다음에 분단이라는 게 그게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저는 고향에서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한 건 아니죠. 제가 그때는 태어나지 않았을 때니까. 뭐냐면 바로 내 삼촌, 내 사촌 형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오지오 화백이 우리 미술사에 기록될 때는 일본에서 인상주의 화풍을 들여와서 향토적 서정주의로 아주 최고의 화맥을 구축한 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오 선생님의 이 일상생활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정말 허무주의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평생을. 그리고 그 양반 그림을 보면, 저는 화가니까 어떻게 그림을 말로, 이 입담으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양반 그림을 이렇게 보면 정말 허무주의가 있어요. 같은 풍경을 이렇게 설경이라든가 무등산 뭐 이런 거 그려놓고, 뭐 유럽에 놀러 가서 함부르크 항 같은 거, 항구, 목포 항구 같은 거 이렇게 쭉 바다 풍경 이렇게 쭉 그려놓은 것들을 보면 이상한 이 풍경에 허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평생을 광주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살았습니다. 허무하게. 아주 허무하게 살았어요. 제가 그 양반 제자입니다. 제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오지오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 와서 이렇게 우리들이 강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조선대 미술과를 그 오지오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광주 항쟁이 벌어질 당시에 오지오 화백이 사모님하고 같이, 노인네죠. 사모님하고 같이 프랑스를 여행할 때입니다. 그때 5월 광주가 빵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뉴스로 그걸 전부 보지요. 그냥 공수부대 애들이 그냥 막 두드러 패고 총으로 쏘고, 그냥 M16 그 총이 얼마나 강하냐면, 뭐 남자분들은 다 알 거예요. 군대 갔다 온 남자분. 총알에 여기를 스치잖아요. 그럼 이게 없어져 버려요, 한쪽이. 그런 시신 사진이며 이런 것들을 거의 걸러지지 않고 이 외신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양반이 이제 몇 개월 후에 한국에 들어와요. 전부 와라. 그 오지오 선생님 사모님이 아주 그 노인네가 이걸 잘해. 요리를. 전통 요리. 한상 푹, 아주 옛날 고옥이어서 마당도 넓어요. 그래서 마당에다 자리 쫙 깔고 이제 뭐 제자들 싹 불렀어. 그래갖고 이제 술이 한숨에 들고, 그래 이제 기수별로 이렇게 쭉 부르는데 맨 막둥이로 저한테 오래. 기수별로 이렇게 쭉 부르는데 맨 마지막 기수에서 나. 그래서 저 꼰대들 저 앉아서 뭐 술행하는데 내가 거기를 가야 돼 어쩌야 돼 하는데 이제 어떻게 선배한테 끌려서 갔어요. 가서 제일 막둥이니까 뭐해, 맨 이제 음식이나 나르고 이제. 근데 이제 마루에 이제 오지오 선생님하고 이제 뭐 황영성 선생님 그 이제 지금 다 이제 대가들이 됐습니다만은 뭐 그림값이 뭐 요만한 거 하나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할 겁니다. 뭐 대가들 쭉 전부 오지오 선생님 바로 직계 제자들이 쫙 마루에 앉아 있고 이제 그 밑으로는 전부 자리 깔고 마당에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오지오 선생님이 술이
약간 근화하셨어요. 나는 5.18 때 프랑스에 있어서 편했다. 니들은 어떻게 했는고? 하고 이제 물어봐. 광주는 그때만 해도 상당히 좀 그런 가부장적 질서, 이 대가족제 뭐 요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선배가 뭐 전부 다 잘 숨어 있어가지고 뭐 제자들 분 중에 아무도 다친 사람 없이 무사히 다 잘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오지호 선생님이 술상을 탕 치면서 화가 난 놈의 새끼들이 군인들이 와서 시민들을 찔러 죽이고 그러는데 화가 나는 놈들이 숨어 있어. 그것이 어떻게 예술가야? 탕 때리면 뒤로 탁 돌아버리더라고. 그 오지오 저 양반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향토적 서정주의, 인상주의의 그림을 일본에서 가져와서 향토적 서정주의에 이를테면 대가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나이 젊은 선배 한 분이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홍성담이는 총 들고 싸웠답니다. 오지호 선생님이 탁 다시 뒤로 앞으로 탁 돌더니 이러고 나를 이렇게 봐. 가까이 와라.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술 한잔 받아라. 딱 앞으로 아무도 내 제자라고 오지호가 내 스승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너는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지호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유일하게. 그러면 이 초기의 민중미술, 그렇죠. 민중미술. 이게 상당히 연원이 깊습니다. 제가 앞에 현실동인, 1969년 현실동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현실동인이 좀 이런 한계는 있습니다. 서울대학 동문들입니다. 대부분 3명이. 임세택, 오윤, 또 한 분이 누구죠? 이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특히 사람 이름은 잘 몰라. 그런데 이렇게 3명이서 1969년도에 현실동인이라는 만들어가지고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3인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 얇은 팜프렛을 봤습니다. 직접 저한테 갖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걸 보여줬으면 참 좋을 텐데 못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림들이 흑백, 그 동판 인쇄로 해서 흑백으로 이렇게 그림들이 있는데 요 그림들을 보면 지금의 멕시코 미술을 보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어떻게 무슨 아트 아메리카나 미 문화원 같은 데서 그런 잡지들을 통해서 당시에 멕시코의 그런 혁명 미술 그런 그림들을 봤던 것 같아요. 접했던 것 같아요. 미 문화원. 미 문화원에 가서 아트 인 아메리카 같은 그게 미술 잡지입니다. 월간 미술 잡지. 그거 띠적띠적 해가지고 몰래 찢어요. 그러다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럼 포켓에 넣고 집에 와가지고 그럼 몰래 벗겨요. 그래갖고 아주 유명해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이름을 거론하라면 다 거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모더니즘의 대가들 중에 미 문화원파들이 있다. 그건 미 문화원에 근무를 했다가 아니라 미 문화원에 가서 아트 인 아메리카 보면서 그게 좀
이 해외의 새로운 미술 조립을 볼 수 있는 게 딱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그거 보고 그거 찢어가지고 와 어떻게 창피하지도 않아서. 그래갖고 걸려가지고 벌 쓴 사람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복도에 서서 이렇게. 그 유명한 지금 다 유명한 하나 대학 교수도 되어 있고 전부 그래요. 그걸 좀 그럼 조금 한 기퉁이만 베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베끼. 그래갖고 아주 막 새로운. 그럼 평론가들은 잘 몰라요. 그때는 뭐 미술 평론가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현실동인 그 선배님들도 아트인 아메리카, 소위 미 문화원에서 멕시코 미술을 소개했던 그림들을 아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림들을 보면 전부 멕시코 그림들이야. 다 하나같이. 중요한 건 그 팜프렛에 쓴 매니페스토, 즉 현실동인 선언문인데 그 선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선언문이 장문입니다. 장문. 원고지 한 200자 원고지 한 40매 정도 되는 분량, 한 50매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지금도 읽어보면 지금 우리 미술계, 이거 뭐 모더니즘이나 민중미술이나 자연주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나 전부 유념해야 되고 우리 한국 문화를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가 하는 답이 나와 있는 그런 그 매니페스토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매니페스토를 누가 작성한 줄 몰랐어요. 우연한 기회에 제가 김지아 시인하고 술을 마시면서 그때 그 현실동인 그 매니페스토는 뭐 지금 봐도 아주 우리가 아주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80년대 중반에 제가 어느 자리에서 김지아 시인하고 술 마시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김지아 시인이 씩 웃더니 그건 내가 썼지. 그래서 그때 그 매니페스토, 현실동인의 매니페스토를 김지아 시인이 썼구나. 그래서 혹자는 김지아 시인이 80년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81년인가 나와가지고 밥이라는 책을 분도출판사에 내고 생명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 양반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사나이 배려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이미 1969년도 그 현실동인, 김지아가 쓴 현실동인 매니페스토에 생명이란 무엇인가? 태허의 우주와 우주 속에서 한 점 행성인 지구 속에 사는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신명을 만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다 평화롭게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그 매니페스토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 전통 미술에서 무엇을 우리가 취사선택을 할 것인가? 고구려 고분백화의 문제, 조선 불화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양식의 힘, 조선 민화가 갖고 있는 그 쾌활성과 모던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국 미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매니페스토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우리는 10분의 1도 아직 실현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5분 쉬었다 합시다.